예, 현재 국내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국 내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불안감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추가 확진자 수는 없지만 현재 15명입니다. 정부가 이제 유증상자나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꽤 있고요. 국내에서 전염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전염 속도보다는 그 원천이 되었던 중국의 전염 속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중국에서 여전히 많은 수, 한 2,000명 이상의 환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염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있느냐이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는 외국에서 노출이 되어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또는 국내에서 확진되어서 그 환자로부터 노출된, 다시 말해서 접촉에 명확한 근거를 가진 역학적 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서 발견된다는 건 적어도 이제 방역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 역학적 고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서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이때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역학관계를 만약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뭐 저희가 3차 감염, 4차 감염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경우에 내가 누구를 접촉했는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감기가 좀 있는 것 같다거나 열이 좀 난다거나 하면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뭐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지.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은 기존에 사람에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하고 증상만으로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환자를 의심하고 진단하는 건 이 역학적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깨어지게 되면 아주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증상과 비슷한 환자가 왔을 때 병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밝혀진 확진자와의 접촉 경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상당히 애매해지고 방역하기도 힘들고 치료하기도 힘들어진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900여 명 정도를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또 확진 판정을 하고 하는데 역학조사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역학조사관의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역학조사관이 한 13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메르스의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이긴 합니다. 다만 이 역학조사관이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 이런 굉장히 드문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 분들의 숫자만으로는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역학조사관 분들이 그냥 확진 환자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의심되고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내원했을 때 그 사례 판정을 하는 것이라든가 유증상자의 관리, 그리고 뭐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확진 환자들이 어느 동선으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점점 아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역학조사관 수가 130명, 전국적으로 13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 임기제 정보다는 현재 투입된 인원은 대부분 뭐 공중보건이나 혹은 임시로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인력들을 기존에 충원하고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향후 역학조사관을 확충에 좀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쟁이 나지 않아도 군인을 일정 숫자 이상만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죠.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요원들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시의 준비가 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이 일에 몸을 담을 수 있도록 대우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의료 분야 또 감염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국내 환자가 유입되는 숫자를 줄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조언을 이제 문 대통령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뭐 입국 금지,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런 입국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도 이제 결국은 감염자의 유입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국내 방역에 있어서 키가 될 거다라는 의견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는 아마 그것이 직접 전달되었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느끼기에는 좀 아쉽거나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추가적인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걸 어떻게든 좀 줄이는 방안이 지금보다는 추가로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어떠한 정책이나 방법도 100% 차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국내의 지역사회의 유행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 방역, 예를 들어 역학조사관 숫자까지 해서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의심 환자나 이렇게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유입 숫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이 확대돼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아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견지에서만 본다면 어쨌거나 환자로부터의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발생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일부 항바이러스제를 투입을 하니까 확진자가 음성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아니고요. 기존의 다른 감염증,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이 질환에 대해서 사용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003년에 사스나 메르스의 상황에서도 이 약물을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국내에서 많은 메르스 환자 발생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적용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회에서도 이 약물을 가지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특히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이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전염되지 않을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네, 사실 국민적인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환자가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노출은 완전히 차단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당장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방역에 성공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이 이런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꼭 이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흡기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이라면 손위생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본인의 면역력이 좀 저하되어 있다면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제 주변에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크를 며칠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그걸 세탁해서 쓸 수는 없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요 재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회용으로 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죠.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역의 역할을 할 때에는 그런 가정을 갖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저희가 권고하기는 일단 마스크의 착용을 종료하는 시기라면 버릴 수 있다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마스크를 이제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일반 면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걸 이용하신다면 불가피하게 이 마스크가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침이나 이런 거에 젖어 있게 되면 안에서 균이 증식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의 바깥면은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벗고 난 다음 반드시 이 마스크를 세탁해서 잘 건조시키고 가급적이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면 세탁하고 깨끗이 건조해서 다시 써도 괜찮다. 네, 뭐 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새 마스크 쓰는 게 적용할 맞지만요.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최원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